오늘 읽어볼 챕터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성인의 육체에 있는 지방분으로는 비늘 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2200개와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든다. 인체에 포함된 철로 못 1개와 탄소로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정도 된다.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수십억 원 상당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다. 국제아동 구호기금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장으로 팔려나가는 어린이들의 몸값은 한 명당 15달러에 불과하다. 인체의 장기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은 최대 15만 불 정도에 밀매된다. 미국 CNN 방송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2,000달러 정도면 신장 1개를 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장 밀매 가격은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형수들의 신장은 2만 달러, 각막은 5,000달러, 간은 4만 달러의 밀매가 이루어졌다. 미 LA 타임스에 의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최대 10만 불을 호가한다. 와, 이거 실화인가요? 좀 충격이네.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성인의 육체는 장기 밀매 시장에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오는 보상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난 95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의 멀쩡한 왼쪽 다리를 의사의 실수로 절단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피해 보상으로 약 26억 원을 받았다. 26억 원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두 다리가 날아갔는데. 한편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의료사고 때 법원이 지급 판정한 보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에 값을 매겼는데 뇌 손상이 15억 원, 시력 상실 2억 5천만 원, 폐 기능 저하에 1억 2천여만 원이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평균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1인당 평균 230만 달러, 하나 약 30억 원을 받아냈다. 2001년 국내 법원에서의 조종사의 무모한 조정이 인정되어 7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의거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선이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값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다지만 인권이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상에서의 몸값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은 인간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은 싸진다. 노예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그렇죠. 이 부분을 깨닫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가장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당신의 몸값을 계산하여 보자.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 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여 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 이거 읽으면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가 양적으로 하는 일이 달라졌나? 질적으로 달라졌나? 지식의 양은 늘어났나? 와, 소름 돋네요.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최소한 지금 매일 아침에 책 한 챕터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말하는 것도 좀 달라졌고, 단어 구사, 어휘 능력도 달라졌고, 책을 읽는 것도 스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점들이 다 모여서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돼서 결국엔 저의 몸값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녀 교육비가 올라서 퀴건 당신 개인 사정이다. 퀴것은 마치 당신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것과 당신의 수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사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가? 회사가 양로원이나 고아원인가? 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므로 당신의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가? 그 이득이 당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없었다면 그 이득이 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 회사가 이득이 났으므로 봉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손실을 보면 봉급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말인가? 이 문장.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이는 당신은 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번 문장 좀 읽고 많은 분들이 머리를 좀 세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 못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저는 공격받기 싫거든요.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건 간에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 무슨 얼어 죽을 연공 서열이란 말인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물론 그런 정부 투자 기관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애들도 이런 책들을 좀 보고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머리가 깨어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우리 쪽 편이네요. 1996년 일본의 통신 판매 회사 주식회사 미쓰미는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 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00만 엔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 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 사원이다. 연봉 400만 엔의 직원은 담당 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 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의 수립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 500만 원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 교섭, 조정 등 타 부서와 연계 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 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 연봉 750만 원의 직원은 업무의 추진 계획이나 특별 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천만 엔의 팀은 리더로 연봉 1천만 엔은 팀의 리더로 신규, 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 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나 자신을 대체할 수 없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고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대신해서 상가 투자 강의를 한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를 대신해서 상가 투자 컨설팅이라든지 저를 대신해서 상가 매물에 직접 투자한다? 안 되죠. 저를 대체할 만한 유튜버를 섭외를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나를 대체할 수 없을 시스템.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나 스스로 투자를 해서 나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기 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수입을 500만 원 더 증가시켰다면 연리 5%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 원을 추가적인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 아, 이런 식으로 또 연복리로도 계산을 하시네요.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 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수입 500만 원을 더 증대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 다른 점은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 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시설에 투자한다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도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중요하죠. 그보다는 인테리어가 예전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요. 저희 집 옆에 어떤 카페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은 6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요. 그리고 맨날 공부하시고 레시피 연구를 하시고 재료 준비를 하시고 한 8시나 곧 8시 반쯤에 재료 준비랑 싹 세팅해 놓고 오전에 바짝 고객 응대하고 고객 관리하고 오후에는 알바 정도 쓰면서 일찍 좀 퇴근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던 그 사장님은 와 진짜 손님이 끊임없더라고.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인테리어 규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에는 그 사장님의 본질, 그 사장님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고민. 그분은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학원 가시고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하시고 또 뭐가 있나 또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마카롱 그리고 또 유행했던 게 에그타르트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가게를 대체를 못하는 거죠. 개인 카페 커피숍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저도 그분을 본받고 이 세이노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 그쵸, 적용. 이러한 적용 능력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에 비례하지 않는다. 몸값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귀신이 되어야 하고 귀신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생긴다. 그 어떤 투자 재테크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방 공감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월급이 적어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 생활일 뿐이다. 노력하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하기 싫은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세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취미다. 야, 이 뼈 때리는 게 진짜 뼈가 남아나질 않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한 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조용한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SNS에 무엇을 올릴지를 생각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먹방을 보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더 고귀한 스포츠가 아닐까? 그 말을 새겨들어라. 나도 나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